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만날 인터뷰 주인공부터 만나고 올게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인데요. 11월 8일 수요일 인터뷰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추진, 그리고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 진행했는데 얘기 듣고 와서 저희 또 얘기 나눠볼게요. 탄핵안 발의되는 순간부터 직무정지. 그러면 사퇴하고 총선으로 가는 길도 막히는 거거든요. 자, 민주당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도부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동관, 한동훈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신다고요. 네. 일단 제가 과방위이기 때문에 네. 그 이동관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어서 예. 아직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의총에서 서로 의견들을 내어놓고 경론을 좀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응을 좀 내놓았던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의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반응 할 테면 하십시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 내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관심 밖에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 한동훈 장관이 무슨 행보를 하든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어허.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네.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일단 한동훈 장관 아니, 본인만 다 쳐다보고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케이스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케이스가 좀 당에서 분위기가 다르다 그 말씀도 하셨네요. 저는 아무래도 과방위에 있다 보니 그렇게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조차도 좀 바이어스가 껴있을 수는 있는데 국감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더 세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예. 권한을 남용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예. 방통위 설치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립성에 대한 부분, 방심위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법에까지 해놓은 이유는 절대로 넘어선 안 되는 선이라는 경고거든요. 예. 그러나 팩트체크 시스템을 방통위가 직접 한다라든지 예. 가짜뉴스 근절 TF를 직접 운영하고 방심에게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여지는 게 국감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 일치를 봤다는 부분인 겁니다. 아, 사실은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그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이 탄핵에 있어서 뭐 기분으로 그렇죠. 그냥 탄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한동훈 장관은요? 글쎄요. 그거는 오늘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총에서? 아무래도 자세히 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본인 출마를 넘어서 국민의힘의 총선판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총선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그 상황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받고 나서 정치판으로 갔잖아요. 정치 네. 시작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마치 그런 식으로 탄핵안 발의에 반발해서 뭐랄까 탄압을 받아서 정치를 시작하는 모양새로 총선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정치 뭐 출발에 발판을 마련해주는 탄핵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사실은 질문 드렸거든요. 네. 그 계산을 한동훈 장관도 머릿속에서는 하고 있을 테죠. 민주당도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하세요? 탄핵안 발의할 경우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이제 가능성들은 열어놓고 오늘 의총에서 의견을 나눠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한동훈 장관의 거취를 우리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슈인가? 저는 오히려 이준석 신당을 더 지금 좀 무겁게 보고 있거든요. 아, 한동훈 장관 출마하든 안 하든 뭐 파괴력이 위력이 그닥 크다고 그닥 클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별로 지금 신경 안 상황에서. 쓴다? 네. 과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로만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잡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보고 있다고 보세요? 정권을 만들거나 본인 스스로 그 정권의 중심에 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들든 정권을 잡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지 캐스팅 보트로서 이쪽에 조금 도움 주고 이쪽에 조금 도움 주는 역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제3당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네. 캐스팅 보트 준 당 정도에 만족하지 않을 거다. 네. 대통령도 꿈꾸고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아직 젊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이준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 지지 세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네. 거대 정당에 대한 그 당권을 절대로 쉽사리 놓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드시 나갈 거고 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하든 말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인다.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신경 쓰인다. 네. 그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거기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훨씬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이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이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도 본인의 판단을 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잘 판단하셔야 할 게 막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과 연합을 하든 혹은 다시 들어오든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본인만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법률적 방법으로의 명예회복도 뭐 고려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 이거 출마 의지로 고 의원님도 해석하시죠? 아니요, 아직까지는요. 저도 이제 조국 수석님하고 개인적 친분도 있고 또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하기도 했는데 네. 조국이라는 사람의 그 특징 캐릭터는 공명심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 막 이런 거보다 나라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옛날에 민정수석에 있을 때에도 민정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까지도 계속 고민이 많았던 분이셔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폭정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많으시다는 게 일단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 의원도 아니시고 민주당 당원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굳이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닌데 다만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본인이 너무 소모되거나 소비되고 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수는 쓰지 않으셨으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모되거나 소비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판이 어떻게 꾸려질지는 모든 게 유동적입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을 좀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본인과 가족과. 그 말씀은 일단 신당 창당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이실까요?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인해 조국이라는 저희로서는 소중한 자산인데 그 자산이 그냥 쉽사리 한번 써버리고 말아지는 카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수요일에 이뤄진 인터뷰고 다음날 목요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결국 이제 철회가 됐습니다. 원래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하기로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아예 탄핵 대상에 올리지 않았고요. 고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장관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 가능성 언급했는데 예전과 달리 한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외에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총선 직전에 다시 국민의힘에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외에
외에도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뭐 조국 전 장관 출마 가능성 등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선 이제 오늘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 거는 그제 국회 상황이잖아요. 이때 인터뷰 진행할 때만 해도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던 상황인데 그제 이제 국회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 했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는 어제 철회를 결국 했습니다. 이 상황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우리 누가 얘기 먼저 할까요? 박수문 기자부터. 네. 결국에 이제 뭐 나머지 수수는 네. 아마 말일쯤에 처리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네. 보고된 다음에 24시간 이후 그런 다음에 이제 72시간 이내에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본회의가 이틀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23일하고 30일하고 12월 1일 이렇게만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23일에는 올려가지고는 처리를 못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틀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30일에 좀 처리를 할 걸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합의된 의사 일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추가로 합의해줄 가능성은 없고, 거의 없죠. 그다음에 네. 이제 국회의장 역시도 여야가 합의해와라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갈 걸로 보이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다른 것들도 좀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은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네. 대해서 좀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놓은 건데 민주당은 이게 철회된 거다. 그러니까 다시 가져온 거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의사국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그거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철회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폐기된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안으로는 못 낸다라는 입장인데 네. 그럼 어찌됐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조금 바꿔서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안으로 다른 탄핵소추안으로 내면 되고 네. 그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YTN 문제라던가 뭐 KBS, MBC 문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제 모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도 추가로 더 덧붙이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사이 기간이 이제 지금부터 한 뭐 20일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오는 여러 얘기들도 추가로 해가지고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유예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긴 할 것이다. 네. 근데 이번에 이 사안을 놓고서는 민주당 이제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허를 찔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 뭐 하는 거는 원내 지도부도 그날 오전에 이미 좀 파악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그런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고 이제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이제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인지 아니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필리버스터를 하고 뭐 순번 정하고 이제 홍보도 많이 했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네.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은 안일하게 대처한 그렇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애초에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뭐 국민의힘이 하겠다고 한 것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성사가 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게 무슨 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뭐 하는 건데 꼭 뭐 해야 되는 건 아닌 이거를 거니까. 깨기 어려운 네.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이게 상당히 좀 벙찐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허를 찔린 게 네. 그 민주당뿐만은 아니에요. 허를 또 찔린 데가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도, 그러니까 윤재호 원내대표하고 김기현 대표 빼고 나머지는 다 허를 찔렸고 보좌진들도 다 허를 찔렸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맞아요. 네. 기자들도 찔렸죠. 사실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국회의 전략이라는 게 대부분 기자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취재가 되고 얘기를 미리 의원들한테 하죠. 공유를 예. 하게 되면 의원들의 숫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뭐 보좌진도 많고 당직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는 분위기를 알고 그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들도 조를 짜는 언론사들도 많았어요. 네. 왜냐면은 주말 이번에 이제 근무를 해야 예고한 대로 되니까. 맞아요. 네. 필리버스터를 하고 뭐 법안이 4개였던 거잖아요. 법 처리할 게 4개였으니까 4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쭉 이어질 거라고 해서 조도 짜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안 알려졌던 거는 윤재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안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이미자 의원도 몰랐던 거고 보좌진들도 몰랐던 거고. 그래서 당시에 윤재혁 원내대표가 우리 필리버스터 안 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을 때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 이게 무슨 얘기지? 막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네. 얘기야? 왜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는 좀 사람들도 있었고 왜냐면은 그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원고가 워낙 길잖아요. 맞아요. 뭐 네. 15시간 분량 정도씩 다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일단 되게 황당한 거고 그다음에 왜 안 하는지 이게 무슨 전략인지를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나중에서야 윤재호 원내대표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다들 좋아했죠. 그래도 준비는 많이 했지만 퇴근은 빨리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좋아했었는데 네. 근데 이 과정 얘기 들어보니까 윤재호 원내대표가 그 김기현 대표한테는 얘기를 하고 나머지한테는 일체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의원총회에서도 얘기를 안 했대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가 안 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터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좀 그러니까 간만에 좀 허를 찔리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 나온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전략 같은 것들이 거의 공유돼 있다라고 그쵸. 봐야 네. 되는데 이번엔 좀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처럼 다 원고 준비하게 해놓고 우린 물러서지 않는다 윤재호 이런 원내대표 입장이었는데 본인도 네. 본회의하기 전에 뭐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겠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은 딱 안 썼지만 마치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분명히 줬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저도 그 표현이 또 묘하게. 교묘하게 필리버스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철저히 이제 민주당이 전략 실패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또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탄핵 추진을 여러 차례 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거는 뭐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역효과는 없을까요? 그 이제 정치권에서 탄핵하면은 바로 역풍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같이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역풍 우려 크다는 거 당연히 안다. 그런데도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뭐 알고 있다. 뭐 우려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이제 다 탄핵 그런 사유가 인정이 된다,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면서 네. 이걸 정치 공세로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 뭐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박문진 이사 해임 가처분 인용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대면서 이제 조금 쌓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검사 탄핵도 추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검사 해임은 뭐 국회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런 걸 강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리즈처럼 비리 검사들 이제 탄핵을 하는 거를 조금 어떤 뭐 약간 브랜드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결국 근데 목적은 좀 명확해 보여요. 집토끼를 좀 잡으려는 게 아닌가. 역시 네, 정권이랑 네. 대립각 세우고 이제 정권 심판론을 총선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이거 탄핵안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 협상력을 높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뭐 다수 의석에 힘자랑한다. 지금 뭐 최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탄핵안도 결국 그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내에서도 뭐 비명계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아무래도 역풍 우려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덧붙일 말 있을까요? 내부에도 사실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원총회 했을 때도 내부에서 지적들이 나왔던 몇 가지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가장 네. 대표적으로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쵸. 검사이기 때문에 네, 그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지금 처리는 안 됐지만 만약에 처리하게 되면 어쨌든 직무가 이제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방탄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네. 내부에서도 의견들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 그것보다 좀 근본적으로 이제 걱정을 하는 목소리는 뭐였냐면 모 의원이 한 얘기인데 지금 이런 역량들이 다 검사 탄핵이라든가 뭔가 탄핵 이런 것들이 다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여론 주도권을 좀 뺏겼다라고 지적을 받는 지점들은 네. 김포시 서울 편입이나 그쵸. 아니면 공매도 한시 중단 뭐 이런 이슈들이 뭐 반드시 좋다는 건 아니지만 뭐 비판과 논란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여당이 던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민생 이슈를 잘 못 던지고 있다. 주목도 못 받는다. 네, 네. 물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다시 한번 그 기후 에너지부 신설해야 된다. 네. 그다음 뭐 횡재세 뭐 신설하겠다,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당의 역량이 좀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산발적이고 특히 주목받는 건 결국엔 탄핵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서 이 집중력이 많이 흩어진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은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 추이도 뭐 수치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뭐 리얼미터랑 그다음에 뭐 갤럽, 그다음에 전국 지표조사 같은 거 추이들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네. 어쨌든 민주당 좀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상승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기사 언급량도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존재감이 너무 없다. 요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나요? 근데 제가 그 문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고위 관계자랑 네. 어제 잠깐 얘기했었었는데 그거 물어봤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일단은 지지율 하락한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유효한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제 주마다 월요일마다 그 자체 여론조사 보고가 되는데 네. 거기서 별로 안 떨어졌대요. 떨어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비교하는 지점이 9월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9월부터 쭉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안 떨어졌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 이런 비율을 하더라고요. 호남 같은 데는 막 70%도 나왔다 90%도 나온대요. 그러면 이 차이 때문에 전체 지지율 추이가 막 흔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네. 수도권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수도권 지지율은 계속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계속 괜찮고 네. 몇몇 지역구들 보면 10%포인트 이상씩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안 뺏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걸로 봐서는 별로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네, 이유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1일이었잖아요. 그때 이례적으로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자기들은 변동의 표가 없는데 네. 그때 갑자기 반짝 올랐기 때문에 마치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네. 그다음에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면서 또 지지율 오른 면도 있거든요. 약간 그때, 컨벤션 효과처럼 맞습니다. 확 그러니까 올랐다가 그때 갑자기 네. 잠깐 오른 거기 때문에 그때가 좀 튀었던 거지 오히려 전체 추이로 보면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다라고 오히려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민주당 얘기로 돌아와 보면은 그 원래 한동훈 장관 탄핵은 아주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오던 건데 이번에 그냥 빠졌잖아요. 이 배경은 뭐예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최근에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네. 분석을 했긴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인지도를 좀 가장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좀 보니까 네. 이제 또 구도상으로 이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권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아주 뭐 핵심적인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적 인지도나 뭐 방통위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인지가 크게 높지는 네.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뭐 조직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결국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탄핵보다 한동훈 장관 탄핵을 하게 되면 그 뭐 역풍이나 뭐 그런 후폭풍이 클 것이다라는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파장 부분이요. 그렇죠. 네. 지금 또 탄핵안을 발의하게 되면 네.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 이게 조금 위력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구도가 최근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 정지가 되는데 그때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거 직을 못 내려놓고 네.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이거를 뭐 그런 장치 중에 하나로 고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정말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그 어떤 바람을 일으킬 것을 좀 예상하고 이런 장치를 한다는 그런 구도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것 같고요.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탄핵 카드를 좀 칼집에 넣어둔 상태로 총선까지 이게 아주 죽은 카드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서 이거 언제 꺼낼지 뭐 간을 봐가면서 뭐 필요할 때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날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왜 관종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한 장관도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이제 고 의원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을 보면 굉장히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관이 이제 더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가요? 매번 물어보는 질문 같지만,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물어보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대체로 출마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히려 수동적인 상황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발이 묶이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장관직을 먼저 그만둘 가능성은 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총선 출마 가능성도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만 물론 이제 기류가 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된다라는 여론도 좀 많아졌고요. 근데 그만큼 반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한계론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또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그쵸.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의원들 사이에 하는 얘기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말도 잘하고 뭐 민주당 상대 잘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한 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부터는 기류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표현 중에는 그렇게 일을 뭐 야물게 하진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했던 거는 그 이재명 대표 구속과 관련된 어떤 뭐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 그 신뢰 같은 것들도 좀 떨어진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좀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뭐 총선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계속 봐야 될 것 같네요. 고민정 의원 인터뷰는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인데요. 그 11월 10일,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말말말 중 일부를 듣고 올게요. 말말말에서는 이제 국회 본회의 다음 날이었고 또 이때가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 의사를 밝힌 다음 날이었어요. 요 얘기들 중심으로 듣고 올게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 한 발언이 사실은 지금 좀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두 분의 전망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어제 가서 한 말 듣겠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구의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조금씩 말이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어제의 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대구에서 출마하겠다. 신당을 만들면 그 신당의 근거지라고 할까요? 기반이 되는 지역은 대구다라고 사실상 선포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김용태 최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제가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창당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된다면 예. 저는 2008년 친박연대 모델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여기 댓글쇼 보니까 네. 뭐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해야 된다. 뭐 정의당 의원분들 뭐 비명계 말씀들 하시는데 뭐 그것도 좋겠지만 저는 선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쁘고 착하게 치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영남권은 사실 민주당의 후보가 안 내는 지역들도 있고 네. 창당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가 될 거고 또 결과론적으로 보수 전체 의석수에서 뺏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 창당해서 영남에서 의석수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당대당 통합이 될 수 있는 거고 보수의 혁신 경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 이 영남권의 유권자분들도 사실 부담이 적어요. 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까? 혹시 민주당으로 갈 거 아닌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아, 사표가 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던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곳이다? 어느 정당이 창당하게 되면 어느 정당이 과연 정말 보수의 정당과 부합하는가에 두고 보수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하게 되면 2008년 친박연대 모델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복잡한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지금 혁신위에서 영남 의원들 불출마해라, 험지 출마해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영남 의원들 같은 경우 두 가지 판단이 서겠죠. 정말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준석 신당에 영남 신당에 가서 합류해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치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럼 경산의 최경환 부총리 네. 아니면 우병우 수석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또 딜레마가 빠지는 거거든요. 이분들 공천하는 것도 뭔가 명분을 찾아야겠지만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만약에 이준석 신당에 들어가거나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영남권의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위협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머리가 아주 그럼요. 아파지는군요. 저는 아주 그래서 골치 아파지는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영남에 가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구다. 예, 그래서 그렇게 대구인 말씀드리고 거다. 싶습니다. 지금 이런 골치 아픈 상황들이 국민의힘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대구를 골랐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장경태 최고도 그렇게 보세요?
일단 이제 뭐 비교하는 걸 원치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2016년에 안철수 국민의당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한 분들이 예. 호남 신당을 만들어서 또 호남에서의 의석을 확보하고 또 비례대표도 10석 이상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준석 대표는 영남 신당을 만든다고 봅니다. DK와 PK 지역에서 상당수의 지역구를 확보하고 또 비례 의석도 저는 제가 보기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든 혹은 다른 뭐 비례대표제가 변경되더라도 전 이준석 신당이 비례대표 의석도 상당히 확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구 출마를 하면서 깃발을 들어줘야 예. 아마 좀 더 경쟁력 있어 보이는 PK나 다른 지역에서의 역할들, 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들이 나서 줄 거기 때문에 총선은 결국 이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장수들이 필요한 선거입니다. 네. 대선과 다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저는 뭐 2016년에 안철수 국민의당과 비슷한 모델일 그 거다. 녹색 바람이 불던 그 모델. 그때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을 노렸듯이 그런 모델들이 이번엔 많습니다. 영남을 기반으로 전국을 노리는 그 모델일 거란 말씀인데 제가 김종필의 뭐 자민련, 맞죠. 이해창의 자유선진당 그렇죠. 등이 다 그 모델입니다. 네. 질문 2개만 드릴게요. 아까 파괴력, 그러니까 비례로 충분히 의석도 상당히 얻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준석 신당이 몇 석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면 저는 영남에서는 10석 정도는 한다고 보고요. 비례도 최소한 5석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15석 정도 생각하신다. 김용태 최고는요? 2008년 친박연대가 지역구에서 석 비례 8석을 석권했어요. 예. 14석을 가져왔고요. 아마 예. 그 전후에서 비슷하죠. 가져갈 수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8석 정도? 14석. 14. 두 분 다 그러면 저는 14, 15 거의 그 정도 예. 비슷하게. 그래서 김영태 예측할- 최고가 지금 신당을 갈지 안 갈지 그게 제일 제가 제가 오늘 그 하기 질문을 쉽니다.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여의도 제거 직접 출연을 안 하고 계세요. 김용태 전 최고의 지금 방향은 어느 지금 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그 정도 당인인데, 레벨이 돼요? 아니 그냥 당인인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결정한 신당에 바 대해서 없고요. 50%의 비중이 있는 아니, 거죠. 저는 명분을 가지고 제가 결정할 겁니다. 고민해야 예. 한다. 그런 정도로. 예, 여의도 제거 하고. 직접 끝까지 출연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저기요. 탈주석이냐. 저기- 고민한다라는 표현도 고만 지금 좀 난처하게 하세요. 좀. 고민한다는 표현도 당인으로서 지금 이게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지 top 않은 것 기사예요. 같고요. 김용태 탈주석. 자, 1분 남았는데 요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이준석 신당에 비명계도 합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뭐 만나서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명의 분들이 비명이라고 하지만 예. 소위 이제 친문 또는 당의 오랫동안 주류로서의 이 민주당을 형성하고 발전하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친명 비명할 거 없이 저는 이준석 신당이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낮다. 한 명도 안 갈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조홍천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당 상황이 질식할 것 같다. 12월까지는 노력을 하되 그 다음에는 거취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조홍천 님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아마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신뢰하고 계시고요. 아마 저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네. 요즘 제가 헌정사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2003년에 독수리 오영제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김부겸, 김영춘 이런 의원분들께서 한나라당을 탈당해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비명계도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어제 11월 10일 금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황은 앞에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너머를 가고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이 전 대표 지난 목요일에 대구를 찾아서 대구 출마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신당으로 대구 출마하는 것이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 신당은 친박연대 형태로 가야 된다. 영남권에서 1대1 구도가 될 테니 의석수 뭐 영남으로 신당이 가져간다고 해도 나중에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은 전체적으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장경태 의원은 이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대해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또 비례대표 의석도 꽤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14석 정도를 꼽더라고요. 신당으로 만약에 나갈 경우 꽤 좀 숫자가 높은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인물이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네. 이준석 신당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제 대구에서 한 말을 두고 이게 신당으로 대구에 나갈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긴 한데 또 다른 해석도 좀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이준석 전 대표 앞에 놓인 네.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그 신당으로 대구 출마한다라는 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표현에 이제 신당 이게 표현들을 보면은 대구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당 입장에서 대구가 어렵다 이런 표현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구에 출마하는 게 어렵다는 의미니까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대구에 나가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당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데 네. 지금 일단은 제가 그 얘기 듣고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의석수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선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네. 전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네. 거기서 가장 공을 들이는 거는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나오게 되면은 이제 뺏기죠. 당에서 네. 내보내줘야지만 이제 그쵸. 의원직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만나고 그래서 특히 비명계 쪽에 공을 많이 들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 의원들을 데려와서 그 의석수를 바탕으로 뭐 선거 보조금도 좀 받고 뭐 이런 네. 형태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 주목이 됐던 거는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 뭐 양양자 신당, 그 다음에 정의당 내에 있는 세 번째 권력 네. 그 류호정 장혜영 의원 그쵸. 뭐 이런 네. 인물들이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성향 같은 것보다는 의석이 중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의석수를 가지고 넘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근데 그게 좀 정의당 내에서 좀 실제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당 내부에서 보면은 류호정 장혜영 의원 다음 순번이 제가 듣기로는 인천연합 소속이라 그래요. 인천연합이라고 네. 하면 이제 가장 주류인데 정의당 내에서 이정미 전 대표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예를 들자면 개파 사람이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억지로 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 신당 창당의 초점이 오히려 앞으로는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양양자 의원이라던가 그런 쪽에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는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은 데려올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네. 뭐 이상민 의원조차도 갈 수 있을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원하는 시점은 공천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다음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낙엽을 줍는다고도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 20석, 30석 이런 정도의 당으로 좀 출범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네. 이게 좀 비교적 일관된 게 이준석 전 대표 쪽에 얘기를 해보면은 예전에 신인규 그 전 부대변인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가 나갔을 때도 신인규 전 부대변인이 원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속도와 그다음에 뭐 방법, 규모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같이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어느 정도는 당의 구성을 상당히 갖추고 그리고 실제로 총선을 치러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효한 정당을 원하는 거예요.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뭐 네네. 10년이 걸리더라도 이 맞아요. 방향을 쭉 나가겠다 네. 이런 입장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공천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그림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아까 그 두 전현직 최고위원이 이제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례 의석만 가지고도 꽤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건 다들 거의 공통되는 의견인 것 같아요. 7석에서 10석 이런 정도는 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그림 안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를 본인이 나가서 뭐 일종의 선봉장처럼 나서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로 제가 또 들은 거는 지금 합치고 싶어하는 그룹들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하고 우연히 방송 때문에 이제 여기 목동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류호정 의원 쪽은
이준석 전 대표랑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태섭 전 의원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다 끌어모아도 모자란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설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요 그림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 모으게 되면은 그림이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옛날 기준으로는 네, 그런 그렇죠.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쪽은 예를 들어 뭐 영남 쪽을 좀 나간다거나 네. 그러니까 진보 쪽은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호남 쪽 호남 쪽. 나간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역할을 나눠가지고 하는 연합체 성격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좀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최근에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면서 네. 얘기를 이어가고 있고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나가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상민 이야기 좀 직접 들어보니까 네. 뭐 민주당이 바뀔 가능성이나 이재명 대표가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특히 꼭 집어서 이제 이상민 의원은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걸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본인한테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이제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나 봐요. 근데 요즘은 자기 말 먹히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당을 바꿔보고 어쩌고 하는 말을 하지도 않게 된다. 네. 그런 좀 그냥 톤을 좀 보게 되면 조금 포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판단도 되고 그러다가 진짜 뭐 탈당이나 뭐 신당 합류를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보는 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만의 그 정말 이준석 신당이 돼버리면 이상민 의원도 합류해서 자기의 그런 자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네네. 방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제3지대 연합체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상민 의원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때 가가지고 그런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얘기하는 12월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그 정당이 바뀌는 데는 100일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총선을 기준으로 역산을 하게 되면 한 12월까지는 그래도 어떤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 국민의힘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시간이 짧아지면 국민의힘 어차피 바꿔서 못 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기준점으로 잡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SBS 출연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번 주 초쯤이었는데 이미 50%라고 했거든요. 신당 상당 네. 그 가능성이. 그리고 앞으로 하루에 1%씩 1%씩 올라간다라고 네. 했잖아요. 이제 오늘로 보면 한 55% 정도 될 텐데 그럼 12월까지가 100%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그런 숫자로도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 전 대표가 만약 신당을 함께 하면 창당을 하면 누가 함께 할까? 이날 장경태 의원이 계속 김용태 전 최고위원한테 신당 갈 거냐, 국민의힘 남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난감했는데 그래서 김용태 전 의원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런 질문 같다 했는데 이 전 대표와 누가 함께 할까요? 천하용인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사실 천하용인이 다 합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전 최고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공천받는 걸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포천 쪽 지역구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할 가능성은 있는데 어차피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신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지만 거기 현역 의원이 없다 그러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이준석계 사람들은 허은하 의원이나 아니면 김웅 의원이 잡아줘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실무적인 그런 문제 같은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끝까지 거의 버티다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뭐 설득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누가 합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하는 사람하고 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를 원하는 사람, 그쵸. 이게 좀 다른 상황이라서 아직 뚜렷하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태섭 전 의원,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권력 이런 데는 이준석 전 대표를 원하는 게 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원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들도 당연히 함께하면 좋지만 1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의원들을 확보해서 정당의 형태를 갖추고 싶어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거는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의 지역구 의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공천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해야 쉽게는 안 움직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수능을 한번 봐야지 재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 보기 전에 또 다른 시험 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하기가 좀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당내에서 공천에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기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랑 누가 같이 할지가 보일 것 같아요. 그 시점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인효한 혁신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인효한 혁신위원장도 뭐 이번에 대구를 찾고 뭐 많은 행보를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 주목받은 건 이제 영남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의원들 반응을 봤을 때는 이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대구 출마하겠다 의지 밝혔고 뭐 영남은 아니지만 권성동 의원 무소속 출마 얘기도 나오고 혁신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안들. 네.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라든가 아니면 동일 지역의 3선 초과 금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도 뚜렷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지금 이번 주말 동안에 이제 그 관광버스 등산 동원해가지고 네네. 등산 모임하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내가 이 정도로 여전히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수용을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기점은 실제로 누가 따르느냐인데 좀 국민의힘 내부는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는 이런 안들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대통령의 뜻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거고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대통령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네.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몇몇의 측근만 가능한 거고 그러면 결국 우회적으로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그 친윤그룹 인사들이 이걸 따라주면은 아 이게 대통령의 뜻이구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딱 선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 신호가 되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그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다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다만 시점상으로 보면은 지금은 나올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 그럼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좀 지나서 네.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이런 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네. 그다음에 아직 공천 시즌도 본격적으로는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점은 아니고 이제 던져놓은 상태에서 향후에 누가 친윤그룹 중에서 나서느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윤그룹에서 누가 나서느냐에 따라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을 수도 있고 아예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주호영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이미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생력도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그렇죠. 된 적이 있었고 네. 지역구를 옆 지역구로 옮겨서 김부겸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된 적도 있었고요. 네. 권성동 의원은 심지어 무소속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상대해서도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는 네. 본인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인물들이고 공천을 주고 안 주고는 좀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공천을 못 받으면 지역구에서 절대 당선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또 선택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장제원 의원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역구 자생력이 되게 높다.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쓴소리를 하는 입장인 거고. 근데 만약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압박이 왔을 땐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얘기에 이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표 출마 어디로 할까요? 여러 가지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지도부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절대 지키겠다 이런 절대 지켜. 네, 절대 지켜 입장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하면 여러 군데 이제 지역 유세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총선을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로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얼굴로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지역구 선거운동에 본인이 메워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전국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일단 조금 든든하고 안정적인 지역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험지에 가는 건 좀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개항을이라는 지역으로만 보면 여기가 그 송영길 전 대표를
배출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지역민들은 이렇다고 해요. 뭐 송영길 대표를 키워낸 곳이라는 뭐 자부심이 있는데 뭐 키워놓으니까 지난 뭐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가버리고 한 약간의 그 상처나 배신감 같은 게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까지 왔다가 다시 한 번만에 간다고 그러면 뭐 이제 좀 이 지역에 그거를 걷잡을 수 없다. 네. 여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길래 저는 그래도 개항을 뭐 하나를 버리더라도 이제 험지 출마 이런 걸로 좀 구도를 크게 잡고 좀 이기는 선거를 뭐 짜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지도부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근데 인천이라는 지역의 좀 특수성 같은 걸 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야권세가 굉장히 강한 곳인데 인천 뭐 한 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수도권 전체 뭐 서울로까지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요충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곳을 네. 좀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까지는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높진, 예, 보이네요. 아니라, 네. 오늘 사실 할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또 저희가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들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